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호박동인. 호준석 국민의힘. 왜 동입니까 동? 호박 기민. 아 죄송해요. 여보세요. 천화동인 제가 천화동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켰네. 대장동 일당 중에 멤버십니까? 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이분들 청년 맞아요? 청년 맞으시죠? 청년 39살까지가 청년이거든요.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저보다 어리면 청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들 나오시면 정말 활기차고 재밌는 방송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처음 뉴스로는 아무래도 김정은이 중국 간 거죠? 네. 네. 지금 뭐 사진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진 보여주시죠. 네. 김주혜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푸틴 네. 좌정은. 그러네요. 예, 바로 옆에 이제 펑리위안 여사 앉아 있고. 네, 앞에 사진 한 번 더 보죠. 앞에 사진 네. 잠깐만요. 저게 네. 지금 이제 베이징의 그 저기 천안문이죠. 네. 그 막루에서 막루에서. 찍은 사진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다른 사람들 말고 맨 앞줄에 네. 우측에서 세서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맨 오른쪽에 김정은, 그 왼쪽이 펑리위안, 그다음에 시진핑, 그 왼쪽이 푸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이 확실히 특이점이 있는 게 지금 북중러가 3명이 지금 정상이 같이 만난 게 66년 만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저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 거기 이제 북한까지 끼어서 이렇게는 안 만났단 말이죠. 네. 근데 어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굉장히 그 곤궁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중국이 저렇게 큰 행사를 하고 또 러시아까지 왔는데도 저기 지금 아는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다 뭐 누가 누구인지 뭐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도 도와준 나라는 참 그 파병한 나라는 오직 그 김정은 정권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유일한 우방이라고 하는 벨라루스조차도 전쟁에는 끼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늑대가 돼버린 거죠. 네.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됐고 중국도 지금 이제 저런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고 이제 김정은이 거기 숟가락을 얹어서 좀 뭐 이렇게 얻어먹어 보려고 하는데 네. 점점 큰 판으로 보면 저쪽의 세력은 점점 그 소멸 단계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지만 1959년 9월에 베이징에서 북중소 그때 소련이었잖아요. 네.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에 66년 만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해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저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나.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 야, 트럼프가 진짜 세긴 세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시진핑 주석 얼굴이 되게 못마땅한 듯한 얼굴이 좀 드는 게 네. 어쨌든 전승절은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 북한과 러시아는 어쨌든 불량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어떤 관세라든지 협력 관계가 이게 도처에 좀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국가를 저렇게 가까이 한다라는 건 분명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속내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남는 장사는 사실 김정은이겠죠. 네. 한 번도 이렇게 이 뭐 북중러뿐만 아니라 26개국이 지금 참석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가 중에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더 맞아요. 전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외교 고립에서 탈피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대내외에서도 그렇고 북한에게 상당히 좀 남는 장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김주혜를 데려간 것. 네. 김주혜가 지금 12세인데 김정은이 이제 김정일과 처음 대외적으로 공식 석상에 드러났을 때가 2010년.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 26세였던 때였거든요. 김정일과도 비교를 해보면 김정일도 만 34세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 굉장히 후계 구도의 지목도로서는 굉장히 빠른 건데 이렇게 다자외교 첫 무대라는 곳에서 이렇게 후계 구도라고 인식받을 수 있는 저 김주혜를 데려갔다라는 것은 대내적으로도 이 4대 세습이 공고히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남는 네. 장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저 되게 이제 옛날에 무슨 보면은 중국에 이제 세자를 보내서 학습을 시키거나 유학도 시키고 막 책봉할 때 미리 가서 뭐죠? 그 면접이라고 해야 그때 되나? 지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선 왕조 때 중국 이제 우리 조선의 왕조가 세자를 이제 책봉하고 싶으면 책봉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중국이 승인해 주는 걸 책봉이라고 그거예요? 합니다. 네, 그게 책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자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이 권력 다툼이 있다가 중국에 주청문이라는 걸 보냅니다. 네. 세자를 책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문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고명문이라는 문서를 또 내려보내줘요. 고명문은 뭐냐면은 아랫사람에게 알릴 그 한자 고자가 말씀 한 번에 이 고할 고자를 쓰는데 그게 이제 고명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세자가 책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절차를 했는데 아무튼 현대 사회에 와서 이 다자 외교의 정상급들이 모이는 자리에 12살 딸을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가? 네.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세 왕조 시대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왕이 어릴 경우, 가령 왕이 뭐 미성년자 6살, 12살짜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후견인이 같이 갑니다. 섭정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 아니면 어린 자식을 데려갈 때는 왜 데리고 가느냐? 결혼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상견례 비슷한 형식을 띌 때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죠. 예. 이제 그때 말고는 없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김일성도 1983년에 김정일을 데리고 중국에 갔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도 김정을 데려갔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 이번에 김정은도 주예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주예가 이제 앞에 2살 터울로 큰 오빠가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셋째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국정원도 지금 확실한 뭐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주예는 이제 후계자라고 이제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컨대 이제 4대 세습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세시대 때 우리가 왕조국가 했을 때도 대개 중간에 형제자매로 한번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피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로지 직계로만 딱 4대가 이어지는 경우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 북쪽은 명실상부한 중세의 왕조국가가 됐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나 마크시스트들은 다 그 권력의 분산, 권력의 독점을 완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정이라는 게 권력의 독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북한의 일당 세습, 1인 세습 이 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모순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완전히 이제 이론가들이 들어가서 어떤 논리를 만들었냐면 인간은 혁명체로서 완성이 되려면 손발도 있어야 되지만 뇌도 있어야 된다. 뇌. 그래서 수령 일가는 그 뇌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논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처럼 유기체를 만들고 손발은 농민과 뭐 노동자 뭐 이렇게 그렇지. 채우고 그 손발이 잘 움직여서 혁명을 완수하려면 뇌가 정확해야 되고 그 뇌를 관장하는 것도 뇌수다 해서 수령 뇌수론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체 사상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뇌수라는 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발은 움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혈 쪽으로 이어지는 이 승계를 합리화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저 대한민국에 아직도 2025년을 살면서도 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데 저 논리 구조를 북한이 1970년 초반에 제가 완성했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완성된 논리를 지금 5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 뇌구조 그분들의 뇌 척수액은 어떤 액인가 저는 진짜 이런 궁금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전도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전도됐다. 주체 사상은 종교거든요. 맞아요. 예, 기독교랑 거의 똑같은데 하나님만 이제 주체,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김일성으로 대체시킨 건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태경 전 의원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80년대 서울대 운동권이지 않습니까? 네. NL은 아니었지만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로 이제 잠수정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작원들이 북한 그렇죠. 공작원들이 그럼 이제 만나러 이제 그 학생운동하는 지도자들이 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를 만나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있는 분이 그 만든 종교에 전도된 거예요, 사실 주사파들은. 그러니까 전도가 된 사람은 그걸 바꾸지 못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저는 그렇게 그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저는 제가 보는 이유는 북한 체제가 수십 년 지금 70년 뭐 계속돼 왔는데 그게 뭐 어떻게 바뀌겠어라고 하지만 휴대폰을 3분의 1이 이제 씁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보가 다 유입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그 남한 드라마 이거 다 이제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탈북이라는 탈출구라도 있었어요. 이게 팽팽할 때는 숨쉴 구멍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것까지 이제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잘 탈북도 못하게 돼 버렸어요. 저는 그럼 이제 팽창해가지고 터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티핑 포인트가 2개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그게 4대 세습이에요. 저는 4대까지는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주민들이 더 이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작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파병인데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김정은이 2번씩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2번씩이나 그 가족들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라고 했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만큼 이게 민심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증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자기만 아는 독재자들이 갑자기 착해져가지고 그 애민 정신이 생길 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하다라고 본 거죠. 내부의 동요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 구전으로 그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가. 근데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그냥 뭐 정말 개죽음처럼 젊은이들이 그렇게 아까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이 민심 얼마나 지금 동요시키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이제 나오면 저는 더 이상 이제 김정은 체제가 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에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에미나이한테 머리 숙일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주해가 대석상에서 얼굴이 공개된 게 3년 됐어요. 2022년에 그때 화성 17형 그 ICBM 공개할 때 그때 이제 김주혜가 위아래 하얀색 스커트 딱 입고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게 김주혜구나 이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야 이건 한번 데리고 나온 거지 왜? 그 북한의 어떤 핵 무기의 완성 또는 핵 무기의 고도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김주혜라는 어린 딸 모습으로 희석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후계는 아닐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뭐 베이징에서 저 김주혜 딱 데려간 걸로 봐서는 후계자가 맞는 것 같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김주혜를 과연 또 위대한 수령으로 받들 수 있겠는지 이제 그거의 갈등을 김정은도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소하려고 지금 김정은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고 볼 일이에요. 그 파병 희생자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막 김정은이 울면서 한 명씩 다독이는 그런 사진까지 막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근데 좀 이례적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파병하거나 전쟁에 참여시키는 자국의 어떤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뭔가 대우해준다라는 사건은 거의 없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나서는 걸 보면 체제가 어찌 보면 균열 내지는 그 민도 때문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김주혜를 좀 일찍 이렇게 공식 석상에 특히 다자외교 회담에서 본인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공개한 것은 아니냐라고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 전사자들 유족들 앞에서 그렇게 극진 대우를 하는 것이 그만큼 민심 동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주혜 사진을 한번 보시면 김주혜가 지금 12살이거든요. 지금 12살 꼬맹이의 패션을 한번 저 보십시오. 패션. 확대 한번 해보시죠. 확대 한번 해봐 주시면 저 지금 머리를 저렇게 길게 해갖고 뒤로 뭐 내리고 애교머리 내리고 했지 않습니까? 저 머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허용되는 머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북한에서는 더 확실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뭐 그런 머리들이 훨씬 더 정갈한 기존 모습인데 그리고 김주혜의 경우에 가끔 이렇게 명품 비슷한 거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게 바로 아우라를 부여한다는 거죠. 김주혜는 너희가 생각하는 에미나이가 아니야. 김주혜는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일종의 로얄 패밀리이고 이 사람은 이 북한에서 닿을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를 그렇지. 증명하기 위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한 복장과 나이에 맞지 않은 그리고 그 북한의 어쨌든 뭐 그 관례의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 저런 복장들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주혜의 꾸미는 태도, 모습 뭐 이런 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김주혜에게 일정한 아우라를 부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2인자 자리에 딱 서 있어요. 네. 아빠 뒤에 서 있는 것 맞습니다. 플러스 어떤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네. 저 맨 오른쪽에 이제 최선이죠. 외상이 있는데 네. 그 외상보다 앞에 서 있는 거 그렇습니다. 물론 이랬지만 아무튼 네, 네. 그거를 저렇게 또 저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 네. 저는 저 우리나라 국정원과 네. 그 대북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네. 그 신뢰도에 굉장히 저는 크게 그 이번에 저하됐는데 네. 김주혜가 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봤지만 그 다음에 계속 나올 때까지만 해도 후계자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건 안 그렇게 맞아요. 볼 수 없다. 거의 아무도 맞아요. 예외가 맞아요. 없어요. 그렇게 네. 봤었어요. 네. 국정원 분석도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저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은 거꾸로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의문 중에 하나, 풀리지 않은 의문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빨리 후계자를 내세웠을까라는 거예요. 네. 동서고금의 권력자에게 권력은 부자끼리도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후계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동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을 때는 불과 9살 때부터 이게 내세웠을 때 그것도 딸을 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가지의 그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김정은 본인이 건강이 예사롭지 않다는 네, 걸 네. 스스로 알고 있다는 네, 뭐 네. 그런 설이 하나 있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인척관계 상의 어떤 권력 내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조기에 잠재우려고 저렇게 한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아는 것이 지금 김주혜는 따라다니고 있지만 당 내에서 공식 직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12살짜리한테 그거 하기에는 좀 이제 뭐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함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주혜가 직함을 얻기까지는 적어도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때 당내 직함을 어떻게 얻는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또 있겠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김주혜를 저렇게 내세우는 거를 후계라기보다는 액세서리 내지는 총알바지라고 보거든요. 아 지금도? 네. 오. 그러니까 저 친구를 언젠가 내세우려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일찍 등장시킨 것 자체는 저는 솔직히 김주혜 일찍 등장시킨 거 보면서 야, 저 애비가 딸을 저 총알바지로 쓰네 하는 느낌이 저는 첫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김정은의 이제 잔혹함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나오는 컨텐츠들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총 난사하면서 난사하고 있으면 가족들한테 총 난사하면 야, 너 김정은이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정말로 아주 코믹하고 그런 이미지로 기괴한 코믹함 있잖아요. 네. 그걸로 소비가 되면서 저는 김정은이 자기 이미지를 약간 가정적인 아버지, 딸의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쇄신하고 이미지 이제 희석을 위해서 딸을 데리고 나왔다. 저는 그래서 그걸 총알바지로 쓴다라고 저는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의미에서. 예, 예, 예. 하여튼 뭐 그럼 좀 더 귀엽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정장 입고 누가 근데 봐도 퍼스트 이제- 레이디처럼 나오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그 ICBM을 그 현장 생산 공장에 갈 때 꼭 딸을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한다. 아까 지금 박 국장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엔진 공장을 가는 사진을 중국 가기 직전에 그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연구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뭐 조선일보는 이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려고 한 것이다. 네. 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핵 군축 협상 테이블에는 핵 보유국만 안 씁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접촉을 가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핵을 비핵화가 아니라 줄여나가는 쪽, 동결하는 쪽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적어도 우리 의자는 그 테이블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결국은 이제 핵 군축 협상이라고 이제 라벨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입지에서 우리가 지금
가령 ICBM 핵탄두가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줄일 테니 우리한테 거의 상응하는 것 줘. 대가를 줘. 예. 가령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협상을 했을 때는 동일한 숫자의 핵탄두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했는데 아마 미북 사이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거라고 봤을 때 아마 이제 북한은 생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쪽을 겨냥한 핵탄두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우리한테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예. 뭐 그런 거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자리에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 저는 이제 이 1959년에 이제 북중소 이 회담 이후에 2년 있다가 미국이 쿠바 봉쇄에 들어가거든요. 네. 러시아가 이제 쿠바에다가 뭐 핵탄두 저 핵기지 갖다 놓는다, 미사일 설치한다 그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는 정말로 미국과 이 저 공산주의 진영의 마지막 대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불타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전 솔직히 좀 듭니다. 전 아까 그 세 사람 있는 북중 네. 그 정상 사진 보고 예. 1948년, 49년 그때를 떠올렸는데 김일성은 처음부터 남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뭐 차근차근 다 해놨어요. 근데 스탈린한테 2번이나 그 윤허를 받으려고 했지만 스탈린이 2번 다 이제 불허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국공내전에서 중국의 마오쩌둥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탈린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마오쩌둥한테도 친서를 보내고 해가지고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이 윤허를 받고 쳐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스탈린의 마음속에는 중국이 그땐 중공이죠. 네. 중공이 직접적으로 도울 테니까 우리는 병력까지는 안 보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선 것이고 실제로도 중공이 그때 이제 병력을 보냈었고 또 미군이 거기에 참전을 하면 유럽 전선에서는 우리한테 그 압력이 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그게 6.25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북중소가 1955년 이후에 저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한반도 정세에 큰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미국과 튼튼하게 하는 그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또 북한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역사의 그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천안문 베이징에서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진은 저렇게 찍혔지만 그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사람이 따로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인가 여부인데 일단 관측동들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기 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원식과 김정은이 짧은 시간이라도 접촉점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점들인데 아직까지는 뭐 현지에서 보도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했었을 때는 그때 주석 옆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리했을 예.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반대가 됐다고 해요. 그 여러 정상 국가들 중에 우원식 의장 거의 끄트머리에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거기 있나요 얼굴이? 근데 안 보입니다. 안 보였었죠 네. 사진에서는. 이제 그 장면만 봐도 지금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러나 민주당 정부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의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네. 근데 그 안 보여야 돼요. 사진에 찍히지 말아야 됩니다. 간 거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치더라도 저런 아까 악당 국가라 표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 2위가 거기 끄트머리라도 사진이 찍히면 엄청나게 국격이 훼손되는 거고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 맞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피해를 주는 것이고 예. 뭐 김정은을 만나서 뭐 얘기를 뭐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해보겠다 뭐 이런 말 한다면 진짜 그 너무나 그 한심한 전 얘기라고 보는데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후화무치한 얘기죠. 1993년, 94년부터 북한은 핵 개발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햇볕 정책으로 그거 막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쯤 되면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면 정말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고 저희가 역사의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아이고 뭐 했네 우리가 좀 했네 그냥 인정하지 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근데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통일이란 말 안 쓰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통일부에서 통일이라는 이름을 빼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쟁하고 애들